저 나경원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엄숙히 선언합니다. 누가 이재명 대표를 꺾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저 나경원과 함께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네, MBN 대선 특집 정치와이드 저희가 지금 조금 전 영상으로 만나봤던 이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51일 남은 이 대선 저희가 여야 주자들 한 분 한 분을 좀 모셔서 좀 직접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는 오늘 첫 번째로 좀 저희가 좀 모셨습니다. 저희가 출마 선을 좀 듣긴 했습니다만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바로 이튿날 1시간 동안 차담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나눴던 얘기가 후에 알려지기를, 후에 이 보도가 되기를 대선에 좀 출마를 해달라라는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요청이 있었다라고 지금 보도가 이미 나왔는데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이 이번 대선 출마에 좀 주요했던 걸까요? 뭐 주요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또 그렇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포인트에 와 있다. 대한민국이 정말 저성장의 늪으로 가면서 성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번 탄핵 국면에서 나타난 대한민국 곳곳에 이 일종의 카르텔의 형성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기본 구조가 무너지고 있는데 네. 이것을 대개조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느냐 마느냐에 굉장히 크리티컬한 포인트고 네. 그래서 이번 선거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체제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웬 체제전쟁 하시는데 네. 저는 바로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가 바로 서야지 대한민국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오늘날의 번영을 누리고 다시금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체제전쟁이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이 세 가지의 헌법 가치를 더 공고히 하고 더 성숙하게 하는 그런 대선이 될 수 있게 하고 차기 정부가 그것을 해야지만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단순히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요청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좀 중대한 기로에 좀 서 있다. 그래서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사실 4월 5일의 얘기를 듣고 출마 선언을 하시기까지 좀 시간이 생각보다는 좀 길었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아마 그동안 좀 고심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출마하기로 최종 결심을 딱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락을 따로 하셨을까요? 안 했습니다. 네. 출마를 결심하고 나서는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네. 뭐 이미 뭐 차담을 통해서 의사는 충분히 이전에 받았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좀 통합적으로 해서 마음을 결정하신 거기 때문에 따로 연락은 하지 않으셨다. 근데 사실 출마 선언하고 첫 일정도 상당히 좀 눈길이 갔었던 게 패스트푸드점에서 그것도 첫 일정인데 김문수 후보랑 같이 좀 청년들과의 어떤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어요. 또 이게 또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나 후보님도 그렇고 두 분 다 이 탄핵을 반대했었던 어떤 그런 그리고 어떤 이 지지층이 좀 겹칠 수 있는 그런 두 후보분들인데 같이 일정을 해서 단일화 가능성 있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단일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사실 저 일정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청년들이 제일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실은 청년의 일자리 부분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의 그 고민이 제일 많아서 청년 이야기를 먼저 듣고 싶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저희 지역구인 중앙대학교 청년들과의 대화였습니다. 중앙대학교 내에 있는 패스트트랙점인데요. 패스트푸드점인데요. 이 두 번째는 또 네. 중앙대학교가 이재명 대표가 나온 대학교 아하. 아닙니까? 뭐 그런 의미도 그런 또 포인트도 있습니다. 있네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과 대화를 만들고 나서 보니까 네. 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또 생각이 비슷한 다른 후보들하고 제가 이렇게 일정을 만들면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 또 네. 저하고 생각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도 있고 해서 같이 청년들과 대화를 했는데 그날 아주 어제 대화가 좋았습니다. 뭐 청년들의 연금에 대한 걱정부터 시작해서 일자리, 네. 주거, 뭐 많은 고민을 같이 나누고 저희도 또
정말 청년들에게 어떤 더 좋은 정책으로 화답할까에 대한 고민의 시간도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사실 양면이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나와 상당히 많이 같은 후보가 김문수 후보이기도 했는데 하지만 또 시작할 때 그러셨죠.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단일화 말씀이에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러 가지가 좀 같이 좀 내포가 돼 있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저기 지금 뭐 김문수 후보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김문수 후보 말고도 상당히 이번에 국민의힘의 후보군이 이렇게나 많았어라는 생각이 들 만큼 뭐 두 자릿수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번 대선에 왜 이렇게 후보가 많은 걸까?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뭐 민주당하고 차별되죠. 민주당은 그냥 어대명 뭐 이번에 보니까 제대로 경선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룰에 대한 뭐 컴플레인들도 많으신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만큼 이 뭐 원탑이 없는 상황이고 다양한 주자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결국은 저는 경선의 과정을 거치면서 역시 나경원밖에 없어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아하. 제가 왜 출마하게 됐느냐? 네.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의 이제 헌법 가치가 흔들리는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조기 대선으로까지 오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저는 역시 의회 이 독재를 비롯해서 그 의회가 한 당이 너무 다 모든 것을 가지면서 일종의 여의도의 정치가 실종된 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 만약에 행정 권력까지 가진다면 네. 입법 권력, 행정 권력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사법 권력도 굉장히 좀 굉장히 이념적이지 않아? 이런 국민들이 걱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 대한민국이 과연 건강하게 발전할 것이냐에 대한 걱정이 있고 그런데 그럼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네. 우리 여당의 이 대통령을 여당이 집권을 했을 때 또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여소야대입니다. 네. 결국 여의도의 국회를 잘 풀을 수 있는 그런 여의도를 잘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지 이 또다시 이 발목 잡는 그 야당의 우리의 국정이 완전히 마비되는 현상은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네. 저는 뭐 5선 정치인으로서 그동안 오랫동안 국회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 국회 또 제가 원내대표를 하면서 그랬죠. 이 국회가 어떻게 이 운영되고 어떻게 구성되는지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국 지금은 생각보다 굉장히 의회 권력이 셉니다. 모든 네. 법안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예산을 결정 짓는 것도 결국 국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풀어갈 수 있다. 결국 이번 과정에서 봤을 때 실종된 정치를 복원해야지 일종의 통합된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렇게 무수한 많은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서 왜 나경원이어야 됩니까?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마도 미리 그 답을 답이 했군요.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의회를 잘 아는 정치를 잘 아는 나경원이어야 지금의 이 의회의 어떤 독점 권한 이런 부분들 거야의 어떤 이 독재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바로잡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경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번 조계 대선엔 유독 후보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 후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제 뭐 차출론, 뭐 대망론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출마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이제 우리 당이 늘 이제 기승전 자꾸 용병론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한덕수 대행은 지금 하실 일이 많습니다.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지금 관세 전쟁의 한 복판에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잘 풀어내느냐가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하실 일은 저는 뭐 하루라도 빨리 좀 미국 가셔서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만나서 이 관세 전쟁에 있어서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자꾸
다른 일로 네. 한덕수 대행을 흔드는 것은 우리 국가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 대행을 자꾸 흔드는 건 오히려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다. 그리고 언제까지 용병을 자꾸 얘기할 거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뭐 후보도 많고 지금 현재 거론되는 국민의힘 후보도 많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뭐 차출론도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어쨌거나 이 경선, 이 굉장히 많은 후보들과 어떤 경선을 치르고 난 다음에 최종 본선으로 가면 현재로서 봤을 땐 여론조사를 봤을 땐 가장 유력하게 붙을 가능성은 결국 이재명 후보일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나경원만의 강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이재명을 이겨본 유일한 후보입니다. 제가 동작구 저 선거할 때 이재명 후보가 본인 지역구 빼놓고 제일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이재명을 이겨본 유일한 후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또 하나는 역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요새 굉장히 포장을 많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뭐 성장도 얘기하시고 네. 뭐 기업의 창의가 뛰고 뭐 기업이 뭐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신데 제가 하나만 여쭈어보고 싶어요. 그 네.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아하. 아니 지금 당장 하나만 요구. 네.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에 넣자 그랬는데 그거 하나 통과라도 좀 시켜봐라 아하. 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그거조차도 지금 민주당이 통과 안 시키거든요. 저는 결국 이재명 대표가 뭐 범죄 혐의가 많다 뭐 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해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신뢰할 수 없다. 이재명 대표의 말은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오랫동안 정치해오고 검증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그런 네. 부분에는 이 신뢰를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과 싸워서 유일하게 이겨본 후보가 나 아니겠느냐. 총선 때 그렇게 동작에 많이 왔지만 내가 이겼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대선에 이제 본선에 나가서 만약에 이제 붙는다고 해서 최종 이 당선이 되신다고 하면은 사실 그 다음 국면은 또 여야 간의 협치가 또 관건일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 직전 질문과는 또 어떻게 보면 또 배치되는 얘기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건 역시도 굉장히 좀 큰 사안입니다. 이 당선이 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야당과의 협치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그래서 그거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의회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당하고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겠지만 네. 야당과 또 대화하고 하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또 줄 건 줘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개헌은 어떻게 보면 시대 과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개헌 지금 보면은 제왕적 대통령 하지만 사실은 일당이 이렇게 다수당인 이 네. 거대 일당을 예정했을 때는 이 제왕적 의회의 폐해가 더 많습니다. 결국 이 제왕적 의회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이런 헌법의 여러 가지 이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을 네. 고쳐야 되겠다. 뭐 예컨대 제왕적 의회의 경우에는 탄핵 소추하면 직무정지가 되는 것 같은 것부터 고쳐서 네. 일정한 요건 하에서 국회 해상권을 대통령에게 좀 주어야 될 것이고요. 대통령에게는 역시 또 우리가 이 책임 총리제가 헌법대로 하면 책임 총리제입니다, 사실은. 네. 근데 이 헌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좀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를 추천하는 방식 뭐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이 여야의 협치, 네. 국회의 협조를 얻어내는 그런 국정을 운영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제가 나중에 이 협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고 여쭤봤는데 의회를 그러니까 잘하는 내가 돼야 된다. 그리고 더불어서 개헌도 같은 이유로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나서 새로운 전진을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이재명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바로 한동훈입니다. 오늘 시장직을 내려놓지만 여러분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압도적인 승리로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오만이 횡행해서 우리 정치가 비정상이 됐는데 평생 새로운 정치개혁을 외쳐온 저마저도 같은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얹은 마음으로 몇 날 며칠간 밤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고민을 거듭해왔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쭉 영상을 좀 보고 왔습니다만 지금 오늘도 상당히 이 대선, 이 국민의힘 뭐 주자들 출마한다 안 한다 뭐 얘기들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이런 얘기도 잠시 뒤에 하고 그리고 먼저 제가 얘기할 거는 앞부분에 좀 나왔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장 내일부터 이제 자연인으로서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 얘기부터 좀 차근차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제 내란 혐의 관련해서 첫 이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관련해서 이 오늘 나왔던 얘기가 내일 있을 이 재판에 이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은 금지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하 통로로 비공개로 출석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여기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언론의 촬영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지하 통로로 가도록 할게요라는 어떤 추가적인 설명이 없어서 이 부분 임주혜 변호사님. 사실 근데 이게 제 기억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 재판정에 앉아 있었던 모습이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왜 이번에는 불허한 것일까? 이유가 뭘까요? 사실 탄핵 심판의 전 과정은요. 네. 우리가 사실 변론이 녹화가 돼서 이 녹화본을 실시간으로 거의 네. 실시간 생방송처럼 볼 수 있었고요. 네. 선고는 우리가 생방송으로 바로 지켜볼 수 있었죠. 형사재판은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법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 법정 방청 및 이 촬영에 관한 규칙에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촬영이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청이 있다면은 재판장이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서 네. 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고요. 동의가 없는 경우라도 해도 국민들의 알 권리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전의 사례 언급해 주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사례나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 보석 이후에 재판에 들어갈 때, 재판을 받을 때 이런 모습들 우리가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네. 당시엔 이런 부분 촬영을 허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재판부에서 별다른 이유도 밝히지 않고 이걸 불허하면서 예측은 되는 부분이 있죠. 아마도 안전상의 이유라던가 법정 내에서의 어떤 소란 문제 그리고 지금 전 국민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시민들의 충돌이나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불허했을 것이라고 예상은 되지만 전직 대통령들과의 다른 이런 처우 때문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뭐 추측컨대 뭐 안전상의 이유 그리고 뭐 추가적인 어떤 소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둔 게 아니겠느냐. 다만 앞선 전 대통령들의 경우에는 이 공개가 됐었기 때문에 촬영이 허용이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당장 뭐 내일 오전 10시에 있을 이 형사재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저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기는 좀 쉽지 않으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번에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실 앞서서 공판 준비 기일 때 이미 한번 본인 직접 출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갔었는데 임 변호사님 내일은 이제 본 재판이 사실상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공판이 시작이 좀 되는 건데 내일은 뭔가 본인이 직접 말을 할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도 사실 아직 예측은 어렵습니다. 네. 보통 이 공판 준비 기일에는 원래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는요, 이 구속 취소 신문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신문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서 이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나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내일부터 사실 가장 중요한 본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형사 재판이 내란죄 형사 재판이 시작이 되고 변론이 시작된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발언들을 할지 이런 부분들 아직 좀 예측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다만 우리가 이 재판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볼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만약 그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어떤 이 지상에서 이루어진다면은 언론을 통해 인터뷰를 진행한다거나 네. 아니면 지지자들에게 한마디 어떤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지금 재판장으로 이동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별도로 어떤 메시지는 내지 않고 이 재판정 안에서는 변호인과 함께 어떤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지만 외부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처럼 내일 오전 10시에 있을 이 본 재판에서도 이 지하 통로로 가기 때문에 들어가는 모습도 볼 수가 없고 지금 재판정 이 내부에서도 이 언론사의 촬영이 금지되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일은 과연 입을 열 것이냐. 그런데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퇴거하면서 금요일 날 오후 5시에 이 관저를 나와서 이 서초동 사저로 갔죠. 근데 가면서 이런 입장문을 또 내놨습니다. 입장문 같이 볼까요? 뭐라고 했느냐? 저는 오늘 관저를 떠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사실 이 부분을 보고 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한 게 김기영 대변인님.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이제 청년, 대한민국의 미래 그런 게 이제 저는 가득 차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은 앞으로 이제 청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본인이 목소리를 낼 때는 내겠다, 같이 하겠다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예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헌재 결정 이후에 네. 대한민국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새로운 길에 대해서 이제 야당 측에서는 뭐 관저 정치를 이제 넘어서 사저 정치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제가 볼 땐 좀 과도한 정치 공학적인 어떤 해석이 아닐까 싶고요. 대통령은 3년 전에 사실상 국민들의 주권자인 국민들의 어떤 의사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파면 결정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돌아오죠. 그 마음에 무거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죄송함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말하는 것처럼 헌재 결정을 저항하거나 저희가 수용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굳이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안 했다고 해서 집요하게 이거에 대해서 뭔가 거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하고요. 계엄에 대한 어떤 정치적 책임은 분명히 헌재가 파면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물었습니다. 네. 이제 형사 재판 과정인데 그거는 무죄 추정 원칙으로서 대통령이 또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그날의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거기에 또 어떻게 보면 몰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하게 야당의 어떤 그런 어떤 주장이 도리어 정치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를 더 키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 전 대통령으로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청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이런 게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때가 돼서 필요하면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나는 이해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때가 돼서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건데 근데 이 부분을 보고 지금 저희가 얘기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 이 길이 혹 요번 조기 대선은 아니지만 다음 대선에 나오는 걸 염두에 두고 새로운 길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냐. 사실 이게 임주혜 변호사님, 정광훈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내가 정광삼 수석한테 들었는데 요번은 아니고 5년 뒤에 내가 반드시 나올 거다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대해서 또 정광삼 수석은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라고 분명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그러면 요번 아니고 다음 대선에는 그럼 나오는 거야 라니까 있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일단 파면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요. 네. 공직의 일정 기간 다시 오르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사실상 실현 가능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여요. 일단 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인지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고 현 시점에서 사실 파면 결정이 있는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그 다음 대선, 그 다음 대선 이런 것을 논하기는 아직 좀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한 겁니까? 법적으로도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파면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대선까지는 피선거권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제한이 되고 있어서요. 네.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법적으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이 관저에서 퇴거하고 서초동 사저로 가면서 서초동 사저 앞에서 나름 이 지지자들 이렇게 만나고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손을 잡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게 안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가슴이 아파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5년 하나 3년 하나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했어요. 서지현 위원님. 네.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이긴 주체가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뭘 이기고 돌아왔다, 누굴 이기고 돌아왔다는 걸까요? 이기고 돌아온 건 사실 하나도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에게 대못을 박았고 본인도 대한민국의 역사를 퇴행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파면당한 내란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행위에 있어서는 누구든 이긴 분도 아무도 없다. 우리 모두의 패배이기도 하고 이걸 관리 못한 저도 정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런 메시지 자체는 굉장히 국민에게도 그렇지만 국민의힘에게도 독인 것이잖아요. 지금 대선이 60일밖에 없는 이 귀한 시간에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대한민국 또다시 계속 불행의 연속이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번에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국민의힘은 이 내란의 그 탄핵의 강과 이걸 벗어나려고 해서 민심 100%라는 어떤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조금 민심의 강을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민심의 강에 떠 있는 달, 윤달이 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새로운 길이라는 게 저는 일본 단계적으로는 이번에 조기 대선에 관여하겠다는 걸로 익혀지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제2의 김태우도 나올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이분이 사면을 받고 복권을 하게 되면 또 나오지 않을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 정치나 메시지는 최소한 대선 전까지는 자숙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시고 목소리를 좀 더 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네. 누구 이겼다는 거냐. 이거는 모두의 패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서 얘기했던 이 새로운 길이라는 거 결국 이번 조기 대선에서도 뭔가 본인의 영향력을 좀 행사하겠다는 얘기 아니겠느냐. 나는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조기 대선 사실상 이번 여야는 지금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51일밖에 남지 않았다. 제 뒤로 좀 D-51일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이제 이렇게밖에 남지 않은 이제 어떻게 발등에 불 떨어진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지금 여야의 상황이 민주당에서는 사실 어대명, 어후명, 어차피 후보는 이재명, 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아까 두 자릿수가 가까운 두 자릿수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는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 중에 어제 약간 전격적인 기자회견이라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빅4라고 얘기되는 이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서도 굉장히 좀 여론조사를 하면 앞쪽 순위에 들어있는 후보인데 오세훈 시장이 어제 전격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 얘기 잠깐 보고 오실까요? 새로운 전진을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이재명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바로 한동훈입니다. 오늘 시장직을 내려놓지만 여러분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압도적인 승리로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오만이 횡행해서 우리 정치가 비정상이 됐는데 평생 새로운 정치개혁을 외쳐온 저마저도 같은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얹은 마음으로 몇 날 며칠간 밤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고민을 거듭해왔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직접 들어보셨죠. 분명히 금요일까지만 해도 약자와의 동행 요 컨셉을 어디에서 출마 선언을 해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거냐 장소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이튿날인 토요일 날 어제 바로 나는 불출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기영 대변인님 사실 이 본인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나 아니면 안 돼. 약간 나만 병. 이거는 좀 너무 국민들 보기에 좀 그렇지 않나. 좀 부적절하다. 나라도 용기 있게 좀 불출마하자.
라는 취지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일각에선 진짜 정말 그 이후에 좀 갑작스러운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무래도 이제 뭔가 하고자 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네. 하고자 하다가 멈추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라는 사람이 한 개인의 오세훈이 아니라 서울시장의 어떻게 보면 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선거를 했을 때 서울시장의 어떤 공백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감, 무게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 당에서는 대통령이 두 분이나 탄핵이 됐기 때문에 이거와 상관없이 그냥 뭔가 대통령이 탄핵됐으니까 저요 모두 손을 들고 우르르 나오는 모양새는 좀 그렇지 않느냐. 나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이 책임이라는 부분이 저는 이게 경선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헌재 결정에 대해서 오롯이 이 경선 과정이나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재평가받는 그런 과정도 저는 책임 있는 하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가지는 어떻게 보면 안정성, 확장성, 중도, 보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경선 속에서 다양한 어떤 경선 레이스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당이 좀 두툼해지는 그런 거를 기대했는데 나오지 않으셔가지고 조금 저는 서운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좀 서운하다. 이게 꼭 불출마하는 것만 책임을 지는 자세라고 볼 수 있을 것이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얘기가 이 오세훈 시장의 이 불출마 선언이 약간 좀 갑작스럽다. 뭐 약자와의 동행 컨셉으로 지금 이 출마 선언하는 거 아니었어라는 얘기가 쫙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좀 불출마 선언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뭐라고 올렸냐 같이 좀 볼까요? 이 추미애 의원이 명태균이 세긴 세네. 라고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면서 뭐 기대합니다. 뭐 자기 머리 못 깎는 내란 정당 정리를 어떻게 할지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서재현 의원님. 네. 지금 추미애 의원은 오 시장 명태균 사건 관련돼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걸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99%는 명태균 게이트 관련, 명태균 분이 지금 구속 상태에서 보석으로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매번 이제 페이스북을 명태균 페이스북을 한번 확인해 보면 또 글을 썼습니다. 누구부터 공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1%는 당선 가능성을 봤을 때 포기했지만 저는 99%는 명태균 관련한 리스크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분이 12월 3일 이후에부터 말씀은 안 하셨지만 대선 행보를 하셨거든요. 책도 내시고 그리고 그 대선 후보 이제 출정식이라고 하나요? 그런 장소까지 물색했다가 느닷없이 이렇게 포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인이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무게감, 대선이란 무게감.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사선이거든요. 네. 그런 노하우가 있고 본인이 정말 대한민국 미래를 한번 책임져 볼 그런 경험이라든지 어떤 책임 의식은 계속적으로 있어 왔었는데 느닷없이 12월 3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수를 위해 백의종군한다고 하는 것은 명태균 게이트를 빼면은 저는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잠깐 반론을 제기한다면 네. 만약에 대선에 출마하지 않으면 검찰 수사가 안 이루어지나요? 제가 볼 때 대선에 나가면 도리어 더 그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수사받기가 더 힘듭니다. 검찰도 소환 조사하기 힘들죠. 그리고 13번의 여론조사 관련해서 그 결과치를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어요. 명태균 씨한테 그거 누구한테 전달했느냐. 근데 대답을 못합니다. 네.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냄새를 풍기지만 직접적으로 어느 부분에 있는지 그리고 본인의 어떻게 보면 후원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명태균 씨한테 돈을 주고 뭐 여론조사를 시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돈을 은행을 통해서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지침을 해서 했는지 그리고 다 떠나서 명태균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자기가 어떻게 시장이 됐는지 모른다.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뭐냐면 서로 명태균 씨가 뭔가 선거 때 도움을 줬다고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 당사자는 그때 구체적인 지시나 인지를 하지 못했다는 거를 명태균 씨가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면 명태균 씨의 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게 저는 뭐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아닙니까? 근데 과거에 명태균 씨까지 이렇게 입 하나만 보고서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볼 때 수권 정당을 지향하는 민주당스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명태균 관련 아니겠느냐, 아니다. 뭐 오히려 출마 선언을 하면은 검찰 수사받기 더 어려운 거 아니겠느냐라는 또 말씀을 하셔서 약간 살짝 좀 팽팽한 감이 없잖아 느껴지는데 사실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 관련하면서 기자들이 이런 것도 물어봤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출마설, 뭐 차출설에 대해서 물었는데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살짝 좀 의미심장해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하는 분은 본인의 의지, 결단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책임지겠다 하는 입장이 되시려면 총리께서 이런 스스로의 결단의 의지로 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의 의지로 좀 결단을 해서 의지로 임해 주실 것을 좀 기대합니다. 이 얘기는 사실 듣기에 따라 한덕수 대행이 좀 출마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로 사실 들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아직 한덕수 대행은 뭐 가타부타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이 없는 상태죠. 그런데 이 국민의힘의 어떤 경선 일정을 보면 한 대행이 고민을 하고 있다면 마냥 시간을 좀 지체할 수만은 없다. 왜? 지금 저 캘린더 같이 보시죠. 캘린더 보면 경선 후보를 등록해야 되는 게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입니다. 이제 당장 오늘을 넘어서 내일 모레 늦어도 사실 이 후보 등록을 내면 서류 준비할 것도 굉장히 많고요. 마음을 오늘은 정했어야 내일 서류를 준비를 해서 늦어도 모레는 후보 등록을 해야 경선에 지금 참여를 할 수 있는 건데 현재 일요일 사실 거의 저녁을 지금 다 넘어가고 있는데 김기영 대변인님 뭐 들으신 거 없습니까? 우선적으로 경선 네. 관련해 가지고 네. 참여하기는 물리적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잘하고 있다는 어떤 국민적인 평가가 있지만 네. 지금 좀 더 하시면서 예측 가능성과 어떤 시스템을 조금 마련을 해야 되는 어떤 숙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런 기간 속에서 국민들이 계속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대행이라는 그 수식어를 빼고 어떻게 보면 꼬리를 빼고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어떤 국민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음이 좀 서지 않겠습니까? 그 기간은 마냥 늦출 수는 없고요. 3월 말 정도에 제가 볼 때는 어떤 4월 말 정도에 뭐 본인의 어떤 선택의 어떤 기간이 도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민주당에서는 자꾸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저는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좀 운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네. 단순히 운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력, 삶의 궤적 그리고 어떤 본인의 능력이 시대가 요구하는 상과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대통령의 탄핵과 민주당의 30차례의 어떤 탄핵 그 적대적 공생 관계를 통해서 네. 진영이 고착화된 상태에서 다음의 리더십은 뭔가 통합적인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면서 일을 했고 무엇보다도 지역적으로는 전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대에 있어서 경제, 민생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무엇보다도 통상, 관세 정세닝이라는 네. 그러니까 트럼프로 인해서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세계적 기조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국민이 바라는 어떤 리더십과 좀 부합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공학적으로 국민의힘 몇몇 의원이 주장을 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요. 네. 국민들이 평가하시라 봅니다. 네, 지금 한덕수 대행이 어떤 지금 현재 요구하는 시대상과 맞으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평가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며칠 전에 여론조사가 나왔죠. 금요일 날 이 갤럽에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후보군 중에 한덕수 대행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 여론조사 좀 같이 볼까요?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37% 1위죠. 그리고 의견 유보가 30%긴 합니다만 그 사이에 빼곡하게 빨간색 후보들이 쭉 있는데 애매하게 까만색이 하나 있어요. 한덕수 이 대행이 2%로 지금 나타났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갤럽은 여론조사를 할 때 다지선다로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그중에 누구요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주관식으로 물어봅니다. 주관식으로 물어보는데 여기에서 한덕수 대행이 어쨌거나 이름을 올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한 대행이 좀 나왔으면 하는 사람들이 좀 늘었다라고는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사실 관건은
서재현 위원님. 네. 보통 생각이 없으면 아이 저 생각 없어요. 후보에서 빼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들리기로는 저 안 나가요. 빼주세요라는 말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불확실성이 이제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이 더 커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뭐 어대명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시대명, 뭐 시대 대통령이 이재명이 아니고 시대 명령은 무엇이냐면 저는 경제에 방점은 두고 있지만 사실은 준비된 대통령을 원하는 겁니다. 안정된 대통령. 그러나 한덕수 대행은 관료주의잖아요. 네. 예, 평생 동안 정치의 정자가 아닌 행정의 행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과감성이 없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면 사실은 늦었죠. 사실 총리할 때부터 내가 마지막 소임은 한번 대통령도 한번 해보고 싶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네. 탄핵을 막지 못했고 그리고 나서 이런 비상 상황에서 그런 어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요구했을 때도 나는 가타부타 해줘야 되는데도 지금은 간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국민의힘은 자충수가요. 네. 다음 주 화요일까지 등록하면 그나마 어떤 민주당의 어떤 공격을 받고 후보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가 안 됐을 때는 지금 4월 말까지 하셨잖아요. 네. 4월 말까지 지금 한덕수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 지금 사실은 원래는 이 한덕수 이분이 나오기 전에는 개헌의 블랙홀에 저는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 부분에 했었는데 갑자기 한덕수의 블랙홀에 빠져가지고 지금 나경원 후보에게도 한덕수 관련 질문, 지금 또 한덕수 관련 질문, 한 달 동안 계속 한덕수 관련해서 블랙홀에 빠지면은 5월 달에 무소속으로 단일한다고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당시 돌아가게 되면 2002년도에 뭐 노무현 사례를 드는데 그때는 좀 상황이 다른 것이죠. 그때는 이제는 내란의 어떤 책임 총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는 정몽준 후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월드컵에 4강 신화를 이뤘기 때문에 굉장히 승리에 대한 네. 분위기였고 지금은 사실 우리 모두가 말씀하신 패배 분위기에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한 달 동안 어떤 대선 슬로건 그리고 단일화의 조건 이걸 하게 되면 아마 후보도 결정 못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자충수를 뒀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에게 오세훈 후보처럼 지금 당장 후보로 나올 것인지 말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건 최소한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한덕수 대행이 뭐 가타부터 나온다 안 나온다 얘기를 안 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이건 국민의힘의 자충수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거는 사실상 이 결론을 못 내린 어떤 전형적인 관료의 모습 아니겠느냐 뭐 이런 말씀도 지금 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 중에 나왔죠. 4월 말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무소속으로 나중에 나와서 국민의힘 후보랑 뭐 단일화를 하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느냐 하셨는데 김기용 대변인께서 사실 저희 MBN에 나와서 그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내부에 이런 얘기가 있다. 이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까? 이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사람들이 공감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한덕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덕수가 가지는 그런 어떤 능력과 비전이 맞아떨어진다면 한덕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자꾸 이제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하는데 보십시오. 대통령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그다음에 파면에 됐습니다. 정치적 책임이 지금 씌워졌죠. 근데 그래서 민주당은 과연 잘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 결정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탄핵에 대해서 입법 폭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민주당은 대통령이 탄핵이 되니까 파면이 되니까 본인들이 승리한 척 점령군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헌재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이 파면된 건 맞죠. 하지만 조기 대선에서 이 오만한 민주당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만약 일방적으로 저희가 국민의힘이 그리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잘못했다면 네. 지금의 지지율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서간다고 해서 민주당이 오만하면 그건 독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기 대선은 미래지향적입니다.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지금 통합 행보와 그리고 성장이란 키워드를 통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이분이 이제까지 얘기했던 탄핵 국면에서 보여줬던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광화문 한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누구든 국민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몸조심하라.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됐을 때 본회의장에서 보였던 그 미소.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이게 과연 안정적인 지도자일까에 대한 의문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 무소속으로 한대행이 나와서 나중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한 이런 안에 대해서 그거 괜찮네라고 솔깃하는 사람들이 많다. 저희 아까 잠깐 살짝 자막으로 나갔죠. 국민의힘 내부에 한 현역 의원 50명 정도는 또 동의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오늘 성일종 의원이 SNS에 글을 직접 올렸어요. 한덕수 대행 나와 주십시오라고 올렸습니다. 원래는 현역 의원들이 직접 이제 기자회견도 하려고 했는데 지도부가 좀 자제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이 기자회견까지는 하지 못했다라는 건데 일단 성일종 의원이 개인 의견으로 자신의 SNS에 나와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런 분위기, 지금 한덕수 대행이 출마, 차출, 대망 나와야 됩니다. 촉구하는 이런 분위기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거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김종혁 위원장이 또 글을 올렸어요.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각본을 쓴 건 물러난 대통령과 여사의 측근들일 가능성이 있다. 감독은 친윤 지도부고 연출은 찐윤 의원들인데 주연이 한덕수 대행인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마디로 지금 경선 눈가림이고 실제 판은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결정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건 짧게 김기영 대변인님. 제가 볼 때 저기에 네. 등장하는 인물이 트럼프가 있거든요. 네. 그럼 트럼프도 보이지 않는 손이 시킨 건가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전 대표를 좀 지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경선이 잘 되기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한마디만 말씀드리자면 네. 저는 후보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경선을 뛰는 후보라면 네. 제가 열심히 해서 경선에서 1등을 한 다음에 만약에 무소속 후보의 어떤 한덕수 권한대행과 내가 겨뤄서 제가 잘하면 더 커지는 겁니다. 국민한테 평가를 받는 거고 네. 제가 부족하면 저를 디딤돌 삼아서 한덕수 대행이 승리하면 정권 재창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문제죠? 제가 볼 때는 이것에 대해서 이게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다. 여전히 친윤 프레임으로 더 씌우는 저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이건 친윤 프레임으로 지금 더 씌운 거지 동의할 수 없다. 이 실체가 없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지금 얘기들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4월 말에 무소속으로 나와서 국민의힘 후보와 같이 겨뤄서 한 사람으로 단일화가 되는 이런 안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협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위협적인 걸 떠나서요. 네. 결론적으로 위협적일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현실 불가능하고 또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리지만 2002년도 노무현과 정몽준의 사례에서는 네. 정몽준 후보는 지금 그 탄핵 이후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대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한덕수 대행은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제 조기 대선을 관리하는 심판입니다. 네. 그러면 최소한 지금 그 대행의 자리를 떠나서 한 달 동안 준비해서 무소속으로 해서 이제 단일화 후보에서 승리해서 후보가 되면 인정하겠지만 공정하게 대선을 준비하는 척 하다가 5월 달 또 한 달 낭비해서 그걸 포기하고 심판해서 갑자기 선수로 뛰었을 때는 네. 민주당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공격하고 비판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판 지점인 것이지 한덕수 본인의 역할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도 다 동의합니다. 다만 말씀드리지만 조기 대선을 공정하게 한 책임자잖아요. 심판.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렇다고 스탠스에는. 한다면 네. 이 부분을 좀 여쭤볼게요. 일단 이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해서 그러니까 4월 말에 무소속으로 나와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하고 그러면 어쨌거나 흥행 요인이 될 수 있어 보이는데 민주당의 고민은 지금 어대명, 어후명 그래서 흥행이 사실 고민인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이 무소속 그리고 단일화로 국민의힘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보관 같은 건 민주당에 있을까요? 근데 그냥 막을 수도 없고 막는 이유도 없는 것인데요. 저는 이제 잘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사실 지금 탄핵 이후에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민주당이 유리한 환경은 맞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들이 저렇게 역사적으로 자꾸 퇴행적인 길을 가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은 후보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연륜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도 있고 결혼신경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산인 것은 맞는데 그렇게 되면 대행, 즉 조기 선거를 치르는 심판 역할을 그만두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가타부타 하지 않고 5월 달 동안 무소속으로 해서 국민의힘 일부에서 얘기했듯이 보이지 않는 손이든 보이는 손이든 그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움직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짧게.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이 요구했을 때 대행의 역할을 잠시 중단하고 나왔을 때 네. 그게 수긍이 가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잘 만들어줬습니다. 뭐냐면 대행을 탄핵시켜서 대행이 대행 노릇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드랍을 한다면 중간에 중도 하차한다면 그 역할은 누구보다도 잘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 한덕수 대행이 이렇게 나오는 걸 뭐 막을 수도 없고 사실 막을 이유도 없다. 막을 일도 없다. 뭐 지금 다만 부적절할 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비판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시대가 요구하지 않느냐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만약 한덕수 대행이 어쨌거나 만약에 이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이제 무소속 이 지분, 무소속 영역에 대해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오늘 나도 무소속으로 나갑니다라고 사실상 선언을 한 것 같은 후보가 있습니다. 누구냐? 유승민 전 의원이에요. 유승민 전 의원 오늘 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네, 이렇게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 당이 제대로 된 이 반성 변회기를 거부하고 있는데 나는 부끄럽지 않은 보수 재건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할 거고 정치 개혁을 위해 계속 나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 무소속으로 나온다는 거야 싶었는데 일부 언론에서 마침 또 유승민 대선 불출마라고 막 기사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또 알려드립니다라는 알림 문자가 왔습니다. 금일 유승민 전 의원의 SNS 글 국민의힘 경선 불출마입니다. 있는 그대로 써주세요. 바로 잡아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서지현 위원님. 네. 이건 국민의힘 이 경선 불출마가 아니라 무소속 출마 선언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유승민 전 의원 무소속으로 나오면 민주당 입장에서 아니죠. 저게 이제 신의 한 수적인 선택인 것이죠.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만약에 이제 윤심이든 뭐 윤 전 대통령이든 원하지 않는 후보가 됐을 때는 무소속인 주도 나가는 이제 한덕수 총리와 무소속해서 네. 단일화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단일화에 유승민 의원이 참여하게 된다면 한덕수 총리보다는 유승민 의원이 당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인은 판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한덕수 총리를 자꾸 불러내기 위한 네. 그런 국민의힘에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유승민이라는 다시 새로운 블랙홀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것이고 또 저렇게 함으로써 본인이 정치적 메시지가 더 간결해지고 더 네.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는 유승민 의원은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 중에 이렇게 본인은 내가 무소속으로 나가면 한덕수 대행보다 내가 더 많이 받을 거라는 신의 한 수적인 생각으로 이 사실상 무소속 출마 선언을 한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서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나간다는 것이 한대행보다 실질적으로 유승민이 무소속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네. 국민의힘의 단일화 논의에 있어서 그 어떤 상수, 변수든 그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무소속으로 나갔을 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선거 비용도 450억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유승민 의원은 무소속으로 후보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네. 단일화에 대한 어떤 포석을 미리 선점한 것이다. 예, 굉장히 국민의힘의 또 자충수 하나가 되는 것이죠. 아하. 네. 그러니까 지금 무소속으로 나간다까지도 아니고 일단 나간다는 선언으로 그렇죠. 네. 인해서 또 다른 변수로서 이제 작용을 할 네. 어떤 이 위치를 선점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 경선 불출마, 이 경선엔 불출마, 그 무소속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는 지금의 이런 상황이 김기영 대변인님, 유승민 전 의원의 스탠스는 이 탄핵 찬성 입장이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쭉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탄핵 찬성 입장이라고 저희 분류가 됐었던 후보들이 유승민 전 의원이 있고 오세훈 시장이 있었어요. 근데 다 경선에 어쨌거나 출마하지 않겠다, 불출마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한동훈 후보 지지세가 상당히 좀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이제 4강에 올라갔을 때 네.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은 세 분이고 만약에 탄핵에 찬성한 분이 한동훈이라고 한다면 네. 거기에서 한동훈 후보가 과반을 소위 말해서 과반을 넘게 지지를 얻었을 때는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과반이 아닐 경우에는 4강에서 다시 결승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동훈 전 대표에게 어떤 의미로 갈지 불리하진 않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좋은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지지했던 사람들,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충성도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네. 오세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선거에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대치와 확장성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세훈 시장이 한 사람한테 몰려가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오세훈 시장의 이 불출마가 도리어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대세론을 더
자극했다, 강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네. 이 과정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선택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경선 룰에 대해서 본인은 이게 뭐 국민의힘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도 지지율이 잘 나옵니다. 근데 대선 본선에 나갔을 때 네.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를 뽑지 유승민 전 의원을 뽑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경선 과정에서 봤을 때는 당원들과 국민 경선을 하는데 그 경선의 안에 들어가는 게 여론조사에 국민의힘과 무당층을 뽑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나는 이걸 하지 않겠다 했을 때 네. 선수가 룰 가지고 문제 삼는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큽니다. 네. 지금 이 유승민 전 의원이 이 경선 불출마를 얘기를 한 건 선수가 룰을 갖고 지금 얘기하는 게 맞는 거냐라는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한 건 결국 오히려 한덕수 대행 쪽으로 그 지지세가 좀 몰아갈 것 같다.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라 이 한덕수 대행 쪽에 더 이 출마 요구가 이어지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이 지금 쭉 저희가 나오고 있죠. 출마 선언을 한 사람들,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인 사람들, 그리고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들, 또 지금 저희가 쭉 지금 봤는데, 오늘 민주당에서 나 출마합니다를 선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행정 수도는 이곳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습니다. 내란의 상징인 용산을 더 이상 대통령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실을 이곳 세종시로 옮겨오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김경수 전 지사 세종시청에서 지금 저 출마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출마합니다가 아니라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한번 얘기를 했어요.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을 하겠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김경수 전 지사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뭐 마지막 비서관으로 사실 유명한데 이번에 이 행정수도 이전 이슈를 다시 또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 미래까지는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지방 분권, 네. 지역 균형 발전. 그러니까 메가시티론 해서 이제 경남도지사 했을 때도 여러 가지 그 구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연장선이다. 그래서 저는 세종시에서도 잘 출마 지역을 잘 선택했고 그 메시지도 저도 굉장히 시적절하다. 네. 사실은 저도 뭐 대구에 살고 있지만 서울도 물론 힘든 상황도 있지만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지금 청년들도 빠져나가고 경제도 GRDP라고 해서 대구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수십 년간 계속 마이너스 꼴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행정 수도가 아니고요. 진역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이 이제는 필수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저런 부분은 김경수 후보뿐만 아니라 뭐 사실은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아마 대선 후보가 경쟁하면서도 또 후보가 됐을 때도 아마 경쟁적으로도 정책적으로 네. 메시지를 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어떤 지방 분권이라는 이 이슈를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그거를 그대로 쭉 갖고 와서 본인이 이루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의지 아니겠느냐. 그만큼 또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김경수 전 지사의 출마 선언으로 이제 이 민주당의 후보군 좀 같이 볼까요? 네, 민주당 후보군 앞서서 출마를 선언했었던 사람이 김두관 의원, 김동연 지사,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 있었고요. 네, 그래서 김경수, 김동연, 김두관, 이재명 현재 출마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는 나오지 않겠습니다를 얘기한 사람들이 김부겸, 김영록, 박용진, 전재수 의원 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4명이 출마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4명 중에서 어제 사실 그제였나요? 그제 이 민주당 이 내부 경선 룰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된 룰을 가지고 상당히 좀 말들이 많은 게 원래 100% 국민 여론조사였었는데 왜 국민 50에 당원 50으로 당원 50이 왜 들어간 거냐라고 나는 반대일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 4명이었는데 이 후보 4명 중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두관 전 의원 쪽은 아니 이건 어대면 경선 아니냐. 나 이거 무슨 이 참여에 무슨 의미 있는지 좀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라는 취지. 김동연 지사, 이거나 들러리 경선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절차에 있어서 어떠한 협의도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는 당 결정 따르겠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감이 있네요.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서 의원님. 그렇죠. 그 후보자들마다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러나 사실 후보들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룰을 결정하지는 않거든요. 그 이제 구성할 수 있는 어떤 그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50대 50 경선 룰에 대해서는 저는 뭐 100%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 실질적인 저렇게 하는 배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뭐 100% 오픈 프라이머리는 아니거든요. 네. 국민 참여 경선이라고 해서 그 참여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설득도 시킬 수 있고 그래서 사전에 적극적으로 오셔서 편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이든 누구든 오셔서 할 수 있는데 이게 역선택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무당층 관련해서 부동층까지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그러면 여론을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여론조사가 지금 무당층에게도 이제 100만 명을 이제 여론조사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 당원이 100만 명입니다. 그러면 1대1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균형적인 저는 경선 룰이라고 보는 것이고 이것은 뭐 좀 그렇지만 어느 특정한 후보에게 유리한 룰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특정 후보한테 좀 유리한 룰이 아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역선택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당원 얘기가 좀 들어가는 게 맞는 거 아니겠느냐는 말씀하셨어요. 특정 후보에 굉장히 유리하죠. 제가 볼 때는 이제 권리당원 이른바 개딸들 네. 1,000원의 당비를 내면 이제 쉽게 당원들이 되는 구조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전 이재명 전 대표 이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배포가 크지 못한 것 같아요. 좀 속이 좁고 뭔가 조급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2017년도에 국민의힘 경선 8년 전 탄핵 이후에 했을 때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 경선 때 네. 이미 그때 국민 경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남시장으로서의 어떤 존재감이 그리 크지 않았지만 결국 3위를 했거든요. 20%의 득표를 얻게 됐는데 그때 본인은 이득을 받습니다. 국민 경선이라는 걸 통해서 그때 손가락 혁명군이라는 그런 어떤 지지세가 강한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성장을 하고 네. 그 다른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본인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안 됐을 때 네. 지금의 2등이 만약에 2등이 김경수든 아니면 김동연이든 김두관이든 20에서 30%를 받잖아요. 네. 그럼 당이 깨집니다. 왜냐?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현실화돼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대통령이 떨어지면. 그때 그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이번에 2등한 사람인데 네. 이번에 확 해가지고 한 5%나 10%만 받게 됐을 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20, 30%의 유의미한 득표를 하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다음에 당권도 잡을 수 있고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네. 공천권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기회를, 그런 공간을, 그런 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런 어떤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경수 전 지사는 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제는 후보일 뿐입니다. 당대표도 아니고요. 네. 이분이 뭐 지금 대세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경선 룰을 나는 예를 들어 본인이 대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게 되면 월권이고요. 이게 반헌법적 행위거든요. 후보는 룰에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어떤 룰에 따른다는 것이고 냉정하게 경선인단 했을 때는 이재명 대표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곽 조직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있고 이재명 대표를 따르는 측근들이 외곽 조직들이 경선일단에 이렇게 연락처를 적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네.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게 더 유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한다는 것은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굳이 유리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김경수 전 지사가 이걸 순수히 납득하는 것도 사실상 지금 정말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경선을 따르겠다 하면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네. 그 불만은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했던 경선인단에 대한 제도를 바꿨기 때문에 그냥 불만이다. 네. 그리고 나서 크게 있을 때는 뭐 누구의 후보에 유리하다,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룰을 바꾸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라고 좋아서 따르겠다고 했겠느냐.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당의 결정이 그냥 따른다고 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셨어요. 네. 지금 뭐 경선 룰 갖고 막 말들이 많긴 합니다만 일단 정해졌고 이후에 이제 어떻게 좀 후보들 간에 뭐 숙고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입장이 바뀔지 안 바뀔지 이런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